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6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어느 날 열심히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오던 아가씨와 부딪혔는데요. 저는 벌러덩 넘어졌고 사과하라고 야단쳤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아줌마가 먼저 부딪혔잖아요. 에이 짜증나. 뭐야, 아가씨. 사람을 밀었으면 사과를 해야지. 사과 같은 소리 하시네요. 아이 모르겠다. 이 말과 동시에 자기가 마시던 커피컵을 제 리어카에 던져버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에 지금 쓰레기 버렸어? 뭘 쓰레기예요. 재활용이니까 버린 건데 어차피 그런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편하라고 드린 건데 되게 짜증내시네. 그러고 아가씨는 사라져버렸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몇 달 뒤 제 아들의 여자친구로 결혼하겠다고 왔는데 믿어지시나요? 마음 같아서는 뒤도 볼 것 없이 바로 헤어지라고 하겠지만 세상 일이 그리 쉽지가 않아서 얼마간 참았어요. 하지만 결론은 파탄이었고 아직까지도 너무 잘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린답니다. 저는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했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왔어요. 아들 이름은 상훈이라고 해요. 제게는 하나뿐인 아들이고 상훈이는 제 전부였어요.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그 슬픔을 추스를 틈도 없이 홀로 남겨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아이가 어린이 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상훈이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빨랐고 자기 생각을 어른스럽게 표현하는 아이였어요. 엄마, 아빠가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엄마 지켜줄게요. 그런 상훈이의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참 복잡했어요. 아이가 어리기엔 너무 많은 걸 겪고 너무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도 상훈이는 늘 저를 먼저 생각해줬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저를 도와주려 하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 아이였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은 많지는 않았지만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갈 만큼은 됐어요. 덕분에 생계 걱정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저는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몸을 움직이는 게 제겐 익숙했고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 오히려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물상 일을 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폐지를 줍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몸이 좀 움직여야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리 힘들지도 않아요. 아니, 아줌마는 집도 있고 생활도 어렵지 않다면서 왜 그렇게 폐지를 줍는 일을 하세요? 하루에 조금씩만 하면 돼요. 사실 저에게 폐지를 줍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몸을 움직이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았고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도 즐거웠거든요. 그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제가 일상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특별할 것 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자전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좁은 길이어서 제가 비켜주기엔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그냥 지나가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자전거를 탄 젊은 아가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부딪혔고 저는 그 충격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순간 제 몸은 땅에 닿았고 리어카도 덩달아 쓰러졌죠. 저는 손을 짚고 일어나려는데 그 아가씨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저를 쳐다보더니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줌마, 왜 그렇게 길 한가운데 서 계세요? 정말 불편하게 지나갔잖아요. 그 아가씨는 무례하게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어이없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피해를 봤는데 왜 그 아가씨가 나한테 화를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억울한 마음에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불편하게 지나갔다고요? 자전거를 그렇게 빠르게 타고 오면 위험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 아가씨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짜증난 표정을 지으며 핸드폰을 꺼내 들더라고요. 전화가 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사과를 요구하려 했지만 그 아가씨는 대충 아, 미안해요. 됐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커피컵을 마시더니
남은 커피를 제 리어카에 던져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아가씨는 아무렇지 않게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커피가 흘러내리며 제 리어카에 묻었고, 그날의 모욕감은 정말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 아가씨의 얼굴은 잊히지 않았어요.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던 모습, 저를 향해 화를 내며 커피를 던지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잊힐 수도 있었겠지만 그날의 충격은 저에게 너무나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상을 다시 살아가야 했어요. 폐지를 줍는 일도 멈출 수 없었고 매일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어요. 그날 사고 후 처음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었어요. 그저 그 아가씨의 무례함에 화가 나서 마음이 상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팔과 허리 쪽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잠을 자려고 해도 아픈 곳 때문에 제대로 뒤척이기만 했고 일상생활도 불편하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해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타박상이 좀 심하네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며칠간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푹 쉬시고 약도 잘 챙겨 드세요. 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병원에 온 이유를 상훈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괜히 걱정할까봐 숨겼던 거예요. 그 아가씨 때문에 다쳤다는 걸 말하면 일이 커질까 싶기도 했죠. 상훈이는 워낙 착한 아이라 제가 조금만 아프다고 해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상훈이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병원에 갔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는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나타났더라고요. 엄마, 왜 말도 없이 병원에 갔어? 어디 다친 거야? 상훈이가 묻는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냥 타박상일 뿐이라고 설명했죠. 별거 아니야. 그냥 넘어져서 좀 다친 것뿐이야.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상훈이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애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더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날 있었던 자전거 사고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요. 며칠 전에 동네에서 자전거 탄 아가씨랑 부딪혔거든. 그때 넘어져서 조금 다친 것뿐이야.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마. 하지만 상훈이는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자전거 탄 사람이 사과는 했어?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넘어지게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저는 그냥 넘기려 했지만 상훈이의 질문에 그 아가씨가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무례한 말투와 커피를 리어카에 던진 모습까지도 생생히 기억났죠. 하지만 이젠 상훈이에게 그 아가씨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별로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대충 얼버무렸죠. 그냥 서로 조금 당황해서 그랬나 봐. 중요한 건 아니야. 저는 애써 그 일을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기려 했어요. 그러나 상훈이는 계속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러면서도 상훈이는 곧장 말을 돌리더군요. 엄마, 이제는 엄마도 좀 쉬어야 하지 않아? 폐지 줍는 일도 줄이고 건강 좀 더 챙기셔야 해. 나도 결혼 준비하려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엄마가 좀 더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결혼 준비라니?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낸 상훈이의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서서히 따뜻해지기도 했죠. 며칠 뒤 동네를 천천히 걷고 있는데 우연히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제가 다친 팔을 보고 걱정스럽게 묻더라고요. 어머, 어디 다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가볍게 설명했죠. 아, 며칠 전에 자전거랑 부딪혀서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에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전거 탄 아가씨 말이죠? 그 아가씨 정말 예의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부딪히신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 마트에 뭐 사러 왔다가 급히 가느라고 제대로 안부도 못 물었어요. 이렇게 다치신 줄은 몰랐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시금 속에서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누가 봐도 무례한 행동을 하던 그 아가씨가 생각나서 겨우 잊었는데 또 떠올랐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지나간 일로 묻어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 싶었거든요. 며칠 후 상훈이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냈어요. 엄마, 나 진짜 결혼하려고 해. 여자친구랑 얘기해봤는데, 이제 날짜도 잡아야겠어. 엄마도 그 사람 보면 분명 좋아할 거야. 정말 성실하고 어른들한테도 예의 바른 사람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기도 했고 마음 한편에서는 기쁨도 느꼈어요. 상훈이가 결혼할 때가 됐구나. 이제 나도 아들의 결혼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거구나. 생각하니까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했죠. 그래. 결혼은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어요. 상훈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엄마. 서로 충분히 얘기 나눴고, 이제 결혼해도 될 때가 됐어. 엄마도 그 사람 보면 알게 될 거야. 진짜 좋은 사람이야. 상훈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 아들이 행복하다면 저도 더 바랄 게 없죠.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면 정말 좋은 인연일 거라는 기대도 들었어요. 그래, 상훈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돼. 날짜 잡으면 말해줘. 엄마가 열심히 준비할게. 상훈이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니 저도 그 사람이 궁금해졌어요.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었죠. 몇 달 뒤 상훈이가 예비 며느리를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상훈이가 얼마나 그 아가씨를 자랑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날을 기다리며 설렜답니다. 상훈이는 아가씨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상황을 딛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엄마, 여자친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도 아버지를 모시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어. 얼마나 생활력이 강한지 몰라. 심지어 좋은 대학도 나왔고 똑똑하고 예의도 바르더라니까. 상훈이는 그 여자친구에 대해 말할 때마다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이 더 힘들어졌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까지 병행했대요. 정말 씩씩하고 현명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와 비슷한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래서 더 잘 통하는 것 같아. 상훈이는 아가씨가 성실함과 지성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며 한껏 자랑했어요. 상훈이는 자기 여자친구가 그동안 겪었던 고난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모든 걸 이뤄낸 사람이라는 점에서 크게 감동한 것 같았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니까 엄마도 보면 좋아하실 거야. 상훈이는 여자친구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더 잘 맞는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도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상훈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아가씨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때 온몸에 전율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앞에 나타난 예쁘장한 얼굴의 아가씨는 바로 얼마 전 저에게 무리하게 굴었던 자전거를 타던 아가씨였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지. 그때 그 아가씨가 제 아들의 예비 신부라니 저는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상훈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활짝 웃으며 엄마,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여자친구야.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소개했어요. 아가씨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저는 기억에 남았고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 우리 고물상 부근에 산다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디를 봐도 그 아가씨임에 확실했고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동시에 상훈이 얼굴을 떠올리며 아들이 여자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기에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전은 상훈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일어났답니다. 아주 재빠르게 아가씨는 제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어머니.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경솔했어요. 다만 혹시나 오빠가 이 상황을 알고 상처받거나 너무 오해할까봐. 물론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요. 오빠에게 말하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상훈 오빠 많이 사랑하고요. 좋은 관계로 결혼을 해나가고 싶어요. 역시 저를 알아봤던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을 듯했지만 일단 참았고 상훈이가 곧장 나왔기에 더 말을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전공이 뭐냐, 학벌은 어떻게 되냐 물으니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 나중에 결혼하면 사업 제대로 할 거래.
나는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밀어주고 싶어. 저는 며느리감에 대해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는 사람이지만 여러모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상훈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일단 아가씨가 제 손을 붙들고 간절하게 사과를 했으니 바로 얘기를 꺼내기는 힘들었고 그렇게 여자친구를 자랑하던 상훈이가 알면 슬퍼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아가씨가 정말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이후로 결혼 얘기가 나왔고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려 노파심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상훈아, 저기 너 말야. 결혼 좀 천천히 하면 안 되겠니? 좀 더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제 말에 아들 상훈이는 엄청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내가 진즉 결혼할 생각으로 1년 정도 만나고 있다고 말했잖아. 나도 나이가 이제 35살이고 여자친구도 31살이야. 얼른 결혼해야지. 그러면서 저는 고민이 됐어요. 심지어 참 어이없게도 이런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번에 여자친구가 엄마 만나보니 너무 좋대. 자기는 엄마 없이 자라서 엄마 같은 분과 가까이서 살고 싶다나. 이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미 지들끼리 신혼집도 알아봤다고 하는데 20평대 되는 전세 아파트였고 한 56억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나도 돈을 모아둔 게 있어서 한 1억 5천은 내 돈으로 보태려고 해. 우리는 일단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어. 저도 모르게 불쑥 아가씨 쪽에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 묻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집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아마 예단으로 그렇게 많이 해오긴 힘들 것 같아. 그럼 전부 우리 집에서 대야 하는 거니? 나도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겠구나. 그러자 상훈이는 이전부터 제가 아들 장가 보낸다고 준비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다소 당황한 듯 했으나 멋쩍어 하며 더 묻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 구태여 아가씨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선물들을 놓고 가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저는 얼굴 보기 내키지 않아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제가 대놓고 불편하다고 말하자 아가씨는 억지로 웃으면서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저 예쁨 받고 싶어요. 저도 이쁨 받을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아직도 꽁한 건지 마음이 좀처럼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얘기가 진지하게 나오기 이전 여자 쪽에서 상견례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한번 만나보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여자친구와 아버님 쪽에서 말이 나왔어. 일단 나가보자. 거창하게 무슨 상견례야? 아직 엄마는 결정을 안 했어. 그러자 상훈이가 설득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러면 식사 자리라도 한번 가지면 어때? 여자친구와 그쪽 아버님께서 너무 궁금해하셔서 밥만 먹고 오는 거야. 응? 하도 아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니 별 수 없어 저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갈비찜을 먹게 되었는데 가볍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쪽 아버지가 제게 선물이라면서 과일 바구니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보자고 들었는데 선물까지. 저희는 아무것도 챙긴 게 없는데 민망하네요. 이렇게 사돈될 사이인데 편하게 자주 봐야죠.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말부터 불편했어요. 우선은 밥을 먹으면서 간단하게 대화를 이어갔는데 아가씨가 웃으면서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슬슬 꺼내더군요. 어머니, 저희 결혼을 내년 초로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희 신혼집도 이제 알아봐야 할 것 같고. 오빠랑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좀 언짢았고 그쪽 아버지도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얘기가 자기들끼리 많이 진전된 듯한 분위기였어요. 애들 말로는 이미 상훈 군과 우리 딸이랑 집을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다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진으로 받아봤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도 사진을 보긴 했지만 아직 날짜도 안 잡았는데 집을 벌써 알아보고 진행시킨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도 애들이 보내준 거 봤는데 집이 한 6억대는 넘는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죠? 저는 한 5천 정도밖에 못 해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애들이 대출을 받든지 예비 처가에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말에 순식간에 다들 얼어붙더군요. 저도 며칠 밤 고민하며 혹여나 결혼에 대한 얘기나 신혼집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꺼낸 말이었고 이 말에 한동안 다들 말이 없더군요. 상훈이도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고 5천만 원만 준다고 할 줄 몰랐는지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가씨는 너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 말도 안 돼. 어머니, 저기 왜죠? 저는 처음 듣는 소리라서요. 오빠도 돈 보태고 어머니도 보태주실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치? 다른 얘기할 거 없이 저는 혼자 아들 키우느라 형편도 그닥 좋지 않고 지금껏 겨우 살아온 사람이에요. 듣기로는 그쪽도 그렇다고 들었고요. 그러니 자식 결혼하는데 뭐 얼마나 보태줄 수 있겠습니까? 형편이 넉넉해야 가능한 거죠. 그러자 예비 장인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저희 집에서 합가해서 한 3, 4년간 돈 모아서 나가면 되지요. 방 하나 정도는 비워줄 수 있어요. 이 말에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지더군요. 합가라니요. 제가요? 어머, 저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애써 웃지도 않고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면서 상훈이도 계속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둘이 너무 결혼하고 싶고 남녀가 얼른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쩌겠어요? 이 아가씨는 처음 우리 집 왔을 때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나름 놀란 것 같더라고요. 폐지 줍는 할머니로 봤는데 멀쩡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상훈이도 좋은 학벌의 회사를 잘 다니고 있으니 의외로 여유 있는 시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가씨도 우리 집에 와봤잖아. 그 집이 전부야.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둘이 꼭 같이 살고 싶고 멀쩡한 집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자 예비 며느리는 복잡한 표정을 짓고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왜요? 합가는 절대 안 되시겠나요? 제가 다시 반복해서 묻자 그쪽 아버지의 표정도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아가씨와 아버지의 반응은 더 명확해졌어요. 아가씨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좀 서운하네요. 저랑 오빠 결혼하는데 집 한 채 해줄 여유도 없으신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제 본색이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그쪽 아버지도 나서서 더 심한 말을 내뱉었어요. 우리 딸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결혼을 시키면서 집 한 채도 안 해줄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얘를 뭘로 보고 결혼을 시키려는 건지. 상훈군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나도 안 했던 건가요? 조금 실망인데요. 네,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편이 어렵다 보니 상훈이가 번 돈은 저희 생활비로 충당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남는 게 없네요. 제 말에 상훈이는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꿋꿋하게 말했어요. 정말 조금도 보태줄 수 없으신가요? 무리해서 5천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 이상은 애들이 알아서 찾아봤으면 해요. 그것도 제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야 하고요. 아니면 그쪽 아버님께서 해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결혼시키시려고요. 그래도 우리 상훈이는 1억 5천에 저까지 합쳐서 2억을 해가는데요. 그러자 그쪽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나빠졌어요. 내 참 돈도 없으면서 아들 결혼은 왜 시키겠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의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한번 말해보세요. 거기는 얼마나 해주실 수 있는데요. 1억 미만이면 얘기도 꺼내지 마시고요. 그쪽 따님과 우리 상훈이가 좋은 감정을 가진 것 말고 그 외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6억이 되는 돈을 덜컥 내놔야 하나요? 설마 우리 집에서 6억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진짜 돈이 없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쪽 아니에요? 그러자 그쪽 아버지는 고개를 획 돌리고 씩씩거리더군요. 정말로 둘이 결혼하고 싶으면 그렇게라도 시작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결혼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예비 며느리는 이제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더군요. 그럼 저는 못하겠네요. 솔직히 너무 서운해요. 이 사람 그동안 일하면서 결혼에 대한 준비도 잘 돼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내용이 너무 다르네요. 5천만 원만 내주신다니? 그게 아니면 합가라고요. 저는 그럴 순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가씨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본색이 드러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제야 옳다구나 하고 말을 이어갔어요.
좋아, 아주 말 잘했다. 아가씨는 그럼 합가도 아가씨 돈 보태서 결혼하는 것도 싫다는 거네? 아가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제 뜻이 아니고 어머니가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내 탓으로 돌리는 건 참 잘하네. 역시 내가 그날 자전거로 치고 가서 커피컵까지 던지고 도망갈 때부터 알아봤어. 제가 이 말을 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았어요. 아가씨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응시했고 그쪽 예비 장인과 상훈이도 놀란 눈으로 저를 응시했어요. 뭘 그렇게들 놀라요? 이 아가씨가 자기는 우리 상훈이와 결혼하고 싶으니까 저한테 구태여 말하지 말아달라고 윽박지르더라고요. 그동안 나도 말 안 하고 참느라 맘고생 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결혼하겠다고 밀어붙이니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을 하게 되네요. 상훈이가 놀란 듯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상훈이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어요. 이제 말해줄게. 저 아가씨가 엄마 몇 달 전에 고물상 앞에서 폐지를 주울 때 말이야. 자전거로 치고 가다가 부딪혀서 엄마가 넘어졌어. 그러자 아가씨가 말을 막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건 제가 죄송하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 그래요, 어머니?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그러세요? 그럼 더더욱 숨길 일이 아닌데 왜 자꾸 말을 못하게 막아? 떳떳하지 않은가 보네. 아무튼 엄마가 그날 넘어져서 너무 아파서 사과를 요구했지. 너도 기억할 거야. 엄마 파스 잔뜩 붙이고 집에 왔던 날 말이야. 상훈이는 어렴풋이 기억났는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내가 사과하라고 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뭐라고 야단쳤는데 끝끝내 사과 안 하고 자리를 떠나더니 옛다 하면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더라고. 그러면서 마시던 커피컵을 들이마시고 이것도 재활용하라고 하면서 내 리어카에 던지고 갔어. 이 말을 들은 상훈이 눈이 찢어질 듯 커지더니 아가씨와 저를 번갈아 가며 쳐다봤어요. 엄마, 그때 자전거로 밀고 갔다는 여자가 엄마 병원 다녔던 게 지금 그게 이 사람 얘기라는 말이야? 그래. 엄마는 그날 보고 알았어. 아가씨도 엄마를 알아봤고 아가씨는 얼굴이 벌개지며 당황했고 그쪽 아버지도 헛기침을 하며 딴 곳을 쳐다보더군요. 엄마가 그날 너무 속이 상해서 며칠 잠도 못 잤어. 그런데 세상에 네가 이 아가씨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정말 너무 놀랐어. 그날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나더러 절대 너한테 말하지 말라더라. 그러면서 너랑 너무 결혼하고 싶다고 구구절절 부탁하더라고. 자, 잠깐만요. 어머니, 그건 제가 좋은 뜻으로. 저도 실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그 얘기를 지금 왜 하시는 거죠? 내 얘기 안 끝났는데 말 끊지 말아요. 상훈이 너 잘 들어. 엄마는 너도 이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나는 좀 지켜보려고 했어. 그런데 이젠 대놓고 결혼하겠다고 집을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더 참으면 안 되겠더라고. 상훈이는 여기서 미간을 찌푸리며 얼굴을 감싸 안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어요. 너랑 이 아가씨가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나는 그냥 두고 보자고 했는데 결국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네. 아가씨가 너무 당당하게 집 해달라고 하는 걸 보니 내가 사람을 잘 봤지. 결혼 전부터 아주 예비 며느리 체험을 미리 다 해봤어. 상훈이는 그제서야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얘기야? 그게 정말이야? 너도 말해봐. 우리 엄마랑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그런 일을 말하지 않았어? 아가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었어요. 상훈이는 다시 물었어요. 왜 그랬어? 엄마한테 커피를 던졌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말이 나왔으니 그쪽도 결혼 안 시킨다고 했으니 나도 마음이 편하네요. 저도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자랑 좀 해볼까요? 안 하면 계속 저나 아들한테 집도 못 해주는 시댁이라고 무시하실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고 저는 숨을 훅 들이쉬고 다시 말했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혼은 이미 엎어진 게 확실하니 말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 부녀는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이래 봬도 제가 건물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폐지를 줍는 것도 제가 몸을 움직이며 쉬엄쉬엄 살려고 하는 거지 생활비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도 결혼하고 싶다고 사정사정해서 내가 그동안 참았던 거지.
조금 떠보려고 했더니 낼름 걸려드는 걸 보니까 나로서는 너무 고맙네. 이렇게 수가 얕을 줄이야. 결국 그 자리에서 결혼은 깨지고 말았어요. 아가씨는 크게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쪽 아버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만 짓더군요. 아가씨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하려고 했지만 이미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상훈이는 결혼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했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 후 아가씨는 상훈이에게 결혼을 계속하고 싶다고 울며 불며 애원했지만 상훈이는 냉담하게 돌아섰어요. 저는 원래 건물 한 층을 신혼집으로 내줄 생각도 하고 있었고 상훈이도 내심 그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런 여자를 내 며느리로 들이고 그 건물 안에서 살게 할 수 없었죠. 이렇게 미리 경험하길 잘한 것 같아요.